자, 2주차 수업은 Problem Definition, 즉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를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전체 과정, 프로세스, 그리고 그때 사용할 만한 도구들을 설명을 한다고 했고요. 그에 필요한 제반 철학을 또 설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디자인적 사고라든지 캡스톤 디자인처럼 우리가 지금 정의하는 문제를 풀어내는 수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문제를 정의할 때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실무에서 문제를 정의할 때 어떤 문제들을 만날 수 있는지, 그때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매 수업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일단 아이스 브레이크, 좀 편안한 얘기를 먼저 좀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론에 대한 얘기들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서머리, 마지막으로 참조할 만한 자료들을 좀 설명을 한 다음에 이에 대해서 수업이 끝날 때쯤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저와 함께 혹은 학생들 간에 간단한 좀 토론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매 수업마다 홈워크가 나갈 겁니다. 홈워크가 이렇게 대단하고 복잡한 것들이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그때 수업 들었던 것들을 본인이 나중에 캡스톤 디자인이나 프로젝트에서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리마인드 한번 해보는 그런 식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홈워크를 주어질 테니까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지 말고 편안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정의할 건데 이 수업은 연강으로 하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보려고 해요. 비록 지금 신종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해서 대화를 나누기는 좀 어렵지만 이후 오프라인 수업이 재개되면 함께 우리가 오늘의 주제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들을, 경험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냥 지금은 토론을 할 수 없으니 던지는 주제는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즐겁지 않는가 라는 얘기입니다. 동의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원래 오프라인 수업이었다면 학생들 개인의 프로그래밍에 대한 즐거운지 안 즐거운지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건지 아니면 미래를 위해 찾는 건지 이런 얘기들을 공유하려고 했어요. 교수님 입장에서는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를 취미생활로 하는 편입니다. 교수님인 저에게 누군가가 소프트웨어를 짜라, 안 짜면 불이익을 줄 거야, 이런 사람은 없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으니까 서버도 만들어서 운영도 하고, 제 수업들 중에서도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을 설명을 하고, 실제로 데모나 이런 거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수업 중에서 일부 실습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지요.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을 거예요.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에 들어왔다 그래서 모두가 프로그래밍을 즐겁게 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 프로그래밍을 접하고 성적에 맞춰서 온 경우들도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다는 거,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게 즐거울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본인이 즐겁다라고 최면을 걸어야 될 필요도 있는데, 굉장히 끊임없이 공부하고 찾아보고 경험을 하면서 자라나는 분야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래요. 다른 분야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저희 분야의 가장 큰 특징은 출간된 책이 3년이나 4년이 지났다 그러면 그 책은 사실상 수명을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위프트라고 애플이 만든 언어가 있지만 거의 매년 버전이 하나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도 과거에 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책을 사다 놓고 이제 좀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 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훨 지나서 최근에서야 그래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 좀 책을 한번 볼까 그랬더니 스위프트 2 버전 2에 해당하는 버전 책을 샀는데 현재 스위프트 버전은 5입니다. 버려야 되는 거죠. 결국은 저희 분야는 하나의 기술이 계속 버전업이 되기도 하고 어제 쓰던 언어가 오늘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항상 제로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기존의 경험들은 새로운 거를 배울 때 토양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좀 더 깊게 할 수 있는 배경이 되죠. 그래서 축적이 되는 건 맞지만
항상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시도해보는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것이 제가 그냥 월급을 받기 위해서 하라고 하니까 이런 목적이라 그러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전공한 사람들 중에 뭐 치킨집을 개업했다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지만 결국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 되면 이 아이스 브레이커에서는 함께 본인들의 경험이나 본인들의 생각을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을 스스로 학생들이 얘기함으로써 뭐 한 2, 30분 동안 같이 토론을 하려고 하고요. 일단 이 수업에서 시작이 이런 식으로 아이스 브레이크를 시작한다 라는 거를 맛배기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개발은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수업에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시작과 끝, 그 사이의 방법론과 도구들, 그리고 인용할 만한 철학들을 배울 겁니다. 왜 배웁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개발자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프로그래머인 거고요. 결국은 필드에 나가거나 개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을 때 겪어야 할 사항들을 여기에서 함축적으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할 겁니다. 잘 이해하고 잘 듣고 잘 고민한다면 여러분들이 겪게 될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아주 훌륭한 시간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도저도 아닌 이론 수업이 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어차피 겪어야 될 문제이며 그것을 한 학기 동안 함축적으로, 그것도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학생은 2학년 2학기부터 트랙 심화가 시작이 될 텐데 그 전에 한 번쯤 고민할 시간을 주는 것이니 충분히 어차피 보내야 되는 시간이라면 즐기라고는 안 하겠지만 집중은 한번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마쳤을 때 다른 프로젝트, 새로운 프로젝트, 개발, 캡스톤 디자인, 회사 업무를 할 때에 시행착오, 남들 3번 넘어질 때 여러분들은 한 번만 넘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이 수업의 목표이니 모두 함께 집중해서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아이스 브레이크의 마지막이기도 한데 오늘의 아이스 브레이크에 결국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 전에 먼저 이 수업에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상으로 내가 이번 학기에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면이라고 한번 생각한다면 참 좋은 접근이 될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수업은 처음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지를 고민하고 그걸 위한 도구들을 찾으며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과정들과 그때 도구들 그리고 철학들을 배울 거니 지금쯤 한번 마음속으로 가상으로 내가 만약에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면 2단계에서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는 참 좋은 접근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리눅스 운영체제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활용해 본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자, 이제 우리는 수업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오프라인 수업이 아니다 보니 온라인 디스커션은 가능하지 않은지라 교수님의 경험을 잠깐 얘기했고,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2가지의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소프트웨어를 짜고 싶느냐.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지만 하나는 본인이 짜고 싶은 소프트웨어를 짜는 것이지요. 학생으로서 특정 언어를 공부하다 보니 웹파이썬을 보다 보니 재미가 있네요. 근데 제 전공 중에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고 싶은데 분석을 하고 싶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즐거운 마음으로 소프트웨어를 짭니다. 그래서 스스로 본인이 필요해서, 스스로 본인이 재밌어서,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시작하는 것. 디자인적 사고를 했는데 본인이 정의한 문제를 즐겁게 소프트웨어로 짜기 시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사례에 해당을 하겠고요. 두 번째 경우라 그런다면 당연히 패시브한 거죠. 남이 짜라고 했으니까. 학생 때는 교수님이 짜라고 하니까
회사 들어가니까 상사가 짜라고 하니까, 그 다음은 사장님이 짜라고 하니까, 이렇게 패시브한 모드로 짜는 거,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라 그러면 요즘 회사들은 직원을 뽑기보다는 파트너를 뽑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본인이 본인 스스로 셀프 모티베이트도 되고 셀프 러닝이 돼서 우리 회사가 나아가야 될 지향점만 이해한다면 본인이 우리 회사에서 짜야 할 세일 소프트웨어를 스스로 제안하고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개선하고 스스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최근에 많이 뽑아요. 참 좋은 얘기 하십니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뒷부분에서 우리는 AGI라는 개발 방법론이면서 철학을 배울 겁니다. 철학. 이런 거 우스운 거 아니에요. 철학이 동일하기 때문에 강론이 필요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회사의 사람들은 거의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지시하거나 일일이 이런 거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스스로들 잘 합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사회예요. 따라서 이 중간자적이거나 혹은 본인이 짜야 될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짜는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도 무게중심을 좀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짜고 싶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모티베이션 입장에서 크게 두 가지다. 본인이 필요해서 스스로 짜거나 아니면 남이 요청하거나 남이 시켰기 때문에 짜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거는 굉장히 다분히 정성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쪽에서 조금 정성적이고 추상적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동기죠, 모티베이션. 스스로 짜고 싶은 거야, 시키니까 짜는 거야. 이랬다면 기술과 모티베이션의 중간자적인, 즉 방향성 측면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백지 상태에서 짤 거야? 아니면 기존에 무엇인가 있어서 그거를 기반으로 짤 거야? 라고 묻는 거죠. 후자는 여러분들이 이미 웹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겪었던 겁니다. 파이썬이라는 기존의 언어가 있었고 파이썬으로 턴 프로젝트를 할 때에 이미 수많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서 그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와 입력과 출력에 대한 이해를 마친 후 여러분들은 그들을 호출하고 데이터를 주고 가져오는 코드만 짰었어요. 대부분 후자는 참 익숙한 방식이죠. From scratch는 백지부터 짜는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언어를 만들어야 될 수도 있고요. 더 심한 경우에는 운영체제도 만들어져야 될지도 몰라요. 이렇게 기존의 것을 기반으로 하거나 기존의 것을 사용하지 않고 스크래치부터 짜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남의 것을 충분히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크래치부터 짜는 것을 경험한다 그러면 축복일 수도 있고 저줄 수도 있죠. 참 재밌을 거예요. 백지부터 만드니까. 죽고 싶겠죠. 쓸 수 있는 게 없을 테니.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것 아주 일반적인 겁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하드웨어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듣게 될 거고 들어왔을 텐데 결국은 우리는 특별히 IT 서비스를 만든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검증이 됐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가져와서 개발 기간과 안정성을 높이고 꼭 필요한 부분만 개발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오픈소스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접근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기술적으로 조금 더 내려가 봅시다. 내가 지금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에 대한 의존성이 있느냐, 하드웨어에 대한 의존성이 없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또 소프트웨어를 어느 방향으로 짜야 될지를 답을 주는 참 좋은 경우기도 해요. 뭐 일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디펜던트 하냐 하지 않느냐에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인텔 CPU 위에서만 돌아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ARM CPU든 인텔 CPU든 상관이 없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내가 GPU를 반드시 써야 되느냐 안 써도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가면
하드웨어는 아두이노입니다. 그 위에서 짜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짤 때 지금 세 번째로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정의할지에 대한 방법론 중에 고민 중에 하드웨어와 같은 기술적 이슈가 있을 때 우리는 하드웨어를 좀 더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니까 하드웨어는 몰라도 돼. 그렇지 않아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들이 하드웨어 의존성이 있는지, 어떤 하드웨어들인지, 그 하드웨어들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장점은 뭐고 단점은 무엇인지, 그것이 기술적일 수도 있고 성능적일 수도 있고 정책적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분야에 대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들도 취미 삼아 미리미리 좀 공부해 둔다면 이후에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하드웨어 의존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슈는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앞쪽에서 뭐 짜고 싶어서 짜냐, 시켜서 짜냐, 백지부터 짜냐, 기반이 있느냐, 하드웨어가 의존성이 있느냐, 하드웨어 독립적이냐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까지 짜야 된다라고 정해지는 경우 혹은 이 성능은 나와야 됩니다라고 주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짜야 된다는 거. 열심히 뭔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회사를 차렸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월급을 줘요. 이런 상용 서비스를 1년 뒤에 하려고 했는데 경쟁사는 6개월 뒤에 시작한다고 하네요. 자, 지금까지 했던 노력은 다 공수표가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1순위는 6개월 안에 더 먼저 서비스를 펼치지 않으면 그간의 노력은 무위로 돌아갑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고요. 정해진 시간 안에 소프트웨어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개발해야 되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100가지를 해야 되는데 100가지를 다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맞춰주면 고맙겠지만 결국은 순위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100가지를 가지고 1년 뒤에 상용화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만 골라서 6개월 안에 얘네들 가지고 시작하자가 될 수도 있고요. 성능은 차차 보완하고 일단 시작할 때에는 컴퓨터를 많이 쓰자 라고 시작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지에 대한 문제 정의, 그것에 의해서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할지, 비용을 어떻게 써야 될지, 어떤 도구를 쓸지는 완전히 달라지는 얘기가 됩니다. 특히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공모전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라면 그리고 졸업을 하기 위한 작품을 해야 된다면 이 듀 데이트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되리라 봅니다. 두 번째는 퍼포먼스예요. 반드시 이 성능을 지켜야 되며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서 원자폭탄이 터질지 모르는데 원자폭탄은 좀 그러네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상징후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이상징후에 T 시간 안에 반응해야 됩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를 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T 시간 안에 반응을 못하면 이상 동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위험한 상황이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반드시 시간 안에 정확한 결과를 내는 겁니다. 자동차가 무인으로 동작을 해서 사람을 인식하고 정해진 시간 안에 멈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크리티컬한 문제들, 결국은 성능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따라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 어떻게 이것을 구현할지에 대한 알고리즘, 좋은 하드웨어, 이런 것들, 특히 엔지니어도 굉장히 하이 퀄리티 엔지니어가 들어가야 될지 모르고요. 이런 부분들이 달라질 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케이스로 봤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우리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디자인적 사고하고는 다르죠? 디자인적 사고나 뭐 이런 거는 그래, 뭐 온도를 재자, 모터를 돌리자.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겁니다. 소프트웨어가 무슨 일을 할지는 나중에 정의합시다. 하지만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의 특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해야 되는 전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쪽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결국은 하드웨어 디펜던트한 것과 독립적인 거를 가지고 좀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드웨어 디펜던트하고 혹은 하드웨어 인디펜던트하다는 게 개발 프로세스나 툴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하드웨어가 주어졌다고 얘기합시다. 자동차 로봇 트랙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라이더 시스템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죠. 그럼 할 수 있는 것, 선택한 그 하드웨어 성능에 리미테이션이 걸립니다. 그 하드웨어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싶다면 못하거나 그 하드웨어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일부 성능이나 오류는 에러는 발생하겠지만 꾸겨 넣어야죠. 하드웨어의 독립적이라면 제한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고민은 많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드웨어로 인한 제약사항이 없어졌으니 이제 본인은 더 충분히 무엇을 할지와 어떻게 성취할지와 어떤 레벨에 도달할지를 스스로 공부해야 될 시간이 존재한다는 거죠. 하드웨어 디펜던트의 예는 또 여럿 있어요. 우리가 게임 트랙이라 그러면 게임 콘솔을 플레이스테이션을 쓰거나 엑스박스를 쓰거나 닌텐도를 쓸 때 각각의 하드웨어가 지원할 수 있는 그래픽의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맞춰야죠. 혹은 피지컬 컴퓨팅 프로그램을 짜는데 아두이노가 주어졌다? 아두이노인 경우에 종류는 여럿 있지만 하는 일은 유사하며 성능은 AT메가라고 부르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의해 제한이 돼요. 핀의 개수도 제한이 됩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하드웨어 디펜던트한 경우에는 대부분 최대한 낼 수 있는 성능에 맥시멈이 있어요. 결국은 그 맥시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거나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을 때 의미가 있느냐? 그럼 이제 시작하는 거고요. 부족하다. 새로운 하드웨어를 찾거나 아니면 주어진 하드웨어에서 어떤 식으로든 도달을 해야겠죠. 하드웨어 독립적인 경우 이후 우리가 알아보겠지만 이제 소프트웨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취미 삼아 읽어야 되고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미리 고민해야 되는 필요를 만나게 됩니다. 하드웨어 디펜던트한 부분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봅시다. 누군가 저에게 프로젝트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두이노를 써야 됩니다. 그럼 줄줄이 정해져 버립니다. 무엇이 정해집니까? 쓸 수 있는 프로세서는 아두이노 안에 있는 AT메가예요. 운영체제는 없고요. 제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펌웨어 퓨징 한다고 얘기하는데 프로세서가 전원을 받으면 그 소프트웨어는 디폴트로 실행이 되고 그 프로세서가 지원하는 기능 외에는 추가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랭귀지는 아두이노는 현재 C를 디폴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C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C를 다룰 수가 없는데요. 그럼 뭐 할 수가 없네요. 아두이노는 C를 하니 C를 공부해야죠. 개발 도구는 아두이노는 스케치라고 부르는 ID, 인터랙티브한 인티그레이티드로 통상 얘기하죠. 인티그레이티드한 디벨롭먼트 인바이러먼트. 여러 가지 기능, 에디터와 디버거와 기타 기능이 인티그레이티드 되어 있는 개발 환경으로 스케치라는 프로그램을 씁니다. 다른 도구들 이미 이 소프트웨어를 쓰는데 어떡하겠어요. 맞춰야죠. 보는 것처럼 아두이노라는 보드가 주어졌을 때 프로세서와 랭귀지와 개발 환경이 확고하게 정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약간 달라지는 건 라즈베리 파이죠. 컴퓨터예요. 하지만 바뀌지 않는 부분들, 컴퓨터기 때문에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운영체제를 뭘 설치할지 이런 고민은 할 수 있지만 하드웨어는 바뀌지 않는 부분이 탄생했으니 라즈베리 파이는 ARM 프로세서입니다. ARM이라고 부르는 CPU에서 돌아가는 기능을 써야 돼요. 물론 우분투라는 운영체제가 덮어주지만 행여라도 인텔 CPU에서 돌아가는 기능을 ARM에서 하고 싶다. ARM이 지원을 안 한다.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ARM 프로세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라즈베리 파이는 입출력을 위해서 GPIO, General Purpose Input Output이라고 부르는 컴퓨터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라즈베리 파이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싶다. 그런 센서 같은 게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센서는 뭘 지원해야 됩니까? GPIO를 지원해야 돼요. 프로그래밍은 당연히 GPIO 이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혹은 USB 인터페이스를 지원을 해서 USB에 보조장치를 붙일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보조장치들을 접근하려고 그러면 어떤 프로그래밍 기술을 써야 됩니까? USB 기술을 써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라즈베리 파이가 주어지면 이 부분들이 정해지는 겁니다. 쿠다라고 부르는 최근에 그 GPU 프로그래밍 기술들이 또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요. 이런 경우 쿠다를 잘 지원하는 건 엔비디아 GPU, 언어는 제대로 쓰려고 그러면 C++ 포트란 정해집니다. 결국은 보는 것과 같이 자동차 로봇 트랙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스를 할 때 하이 퍼포먼스가 필요해서 스페셜 하드웨어가 필요한 경우, 혹은 게임 쪽에서 컨솔형 같이 전용 기기를 써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아주 쉽게 자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하드웨어 디펜던트 하거나 독립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는데, 여기서 알아볼 거는 기간이 중요하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 퍼포먼스가 중요하냐라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기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비스를 언제 라운치, 디플로이 할 거냐가 되겠고요. 퍼포먼스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용량, 얼마나 많은 유저라든지 요구를 받아들일 거냐, 리스폰스 타임이라는 것은 욕구가 왔을 때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응답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건데요. 자,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잣대가 필요합니다.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저울이 움직여야 돼요. 우리는 뭔가 디시션을 할 그 값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통상 우리는 키 퍼포먼스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열쇠가 되는 주요한 퍼포먼스, 성능에 대한 인덱스, 지표라는 거죠. 즉, 정성적이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든 정량적이든 숫자로 얘기할 수 있든 우리는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고요. 그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웹이라는 서버, 웹 서버, 즉 여러분들이 열심히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구글이나 네이버에 접속을 하죠.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의 웹브라우저를 받아주는 그 기술이 통상 웹서버 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이 뉴 퍼포먼스와 같이 어딘가를 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키 퍼포먼스 인덱스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퍼포먼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 문제가 웹서버다. 웹서버를 만든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주어진 문제, 웹서버 만들기. 자, 그러면 개발 방법과 그리고 개발 도구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과 도구를 쓰음에 따라서 우리는 due date나 아니면은 원하는 퍼포먼스를 맞출 수도 있고 못 맞출 수도 있어요. 웹서버를 만드는 방법 몇 가지나 있을까요?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건 2019년도 초반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1년 다르고 또 1년 다르다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에 교수님이 좀 더 업데이트를 한다 그러면 고 랭귀지나 스위프트 랭귀지나 다트 랭귀지를 넣었을 거예요. 근데 수업 시간에 배우지도 않고 아직까지 더 많은 거를 들으면 머리가 아플 테니 일부러 뺐습니다. 웹파이썬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었던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부분 2학년 1학기 때 객체 지향을 배울 테니 그것까지 한번 포함해 봅시다. 자, 웹서버를 만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으로는, 그리고 도구로는 크게 네 가지를 설명을 할 수 있어요. C++와 프록시젠이라는 라이브러리, 파이썬이라는 언어와 장고라는 프레임워크,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와 Node.js라고 부르는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소프트웨어죠. 그리고 언어가 아닌 전용의 소프트웨어인 아파치와 엔진엑스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를 설명을 했지만 접근 방법은 오른쪽 괄호 안에 있는 거예요. 아파치나 엔진엑스를 쓴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는 않습니다.
웹서버용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고요. 설치해서 쓰면 돼요. 위에 세 가지는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C++,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이런 언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사실 이게 또 리눅스인지 유닉스인지 윈도우즈인지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즉 플랫폼 인디펜던트하게 되는 거죠. 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설치할 것이냐의 이슈가 있고, 개발을 한다 그러면 무슨 언어를 사용할 것이냐 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정성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C++ 이제 배우기 시작할 겁니다.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언어예요. 교수님도 가장 오래 많이 사용했었던 언어지요. C++로 웹서버를 만든다? 훌륭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프록시젠이라고 크게 써 있는데 2014년에 페이스북이 본인들이 만든 HTTP라고 부르는 통신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로 공개했어요. 얘가 이름이 프록시젠인데 HTTP라는 소프트웨어가 웹서버의 키가 되는 애입니다. 기억을 1학년 1학기 웹파이썬 프로그래밍 수업으로 옮기고 웹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때 파이썬에서 HTTP 모듈을 불러 썼었습니다. 우리는 실습은 옵셔널이라고 얘기했죠. 파이썬은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이미 HTTP 같은 기능이 C++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은 직접 만들거나 남이 만든 오픈소스를 써야 되는데 C++로 웹서버의 핵심인 HTTP를 구현한 사례는 일부 있었으나 거의 쓸 수 없었고, 제대로 쓸만하다 싶은 것이 2014년에 나온 이 페이스북의 프록시젠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따라서 확산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단점은 굉장히 어렵다, 확산이 안 되니 자료도 찾기도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했죠. 장점은 뒤쪽에 있는 어떤 기술하고 비교하더라도 굉장히 빠릅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으로 설명할 아파치나 엔진엑스 같은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썼을 때하고는 이 벤치마크 상으로 10배 이상 성능이 좋은 경우가 있었어요. 이때 성능은 한 대의 컴퓨터가 받아줄 수 있는 웹브라우저의 개수라고 보면 되겠죠. 리퀘스트 하는 애들이 웹브라우저니까. 그래서 웹 사용자를 10배 이상 받을 수 있으니 내가 만약에 회사에서 100대의 컴퓨터를 가지고 아파치라는 소프트웨어와 엔진엑스라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웹 서비스를 했다면 C++를 다룰 수 있고 프록시젠을 다룰 수 있는 엔지니어가 직접 서버들을 짰을 때 컴퓨터의 개수가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지요. 따라서 정성적으로는 뭐 컴퓨터의 개수를 얘기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정량적으로는 컴퓨터의 개수를 얘기했지만 사실 정성적으로 C++가 익숙한 사람이라면 이 프록시젠으로 소프트웨어를 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래? 나는 C++ 잘해. 통신도 잘해. 나는 그걸 이해할 수 있어. 선택하기에 참 좋은 옵션입니다. C++라는 참 오래된 언어가 지원하지 않으니 페이스북에 프록시젠까지 써서 웹서버를 만들었어요. 프록시젠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페이스북이요. 많이 쓰냐고요? 많이 안 씁니다. 기술도 적고 자료도 적고 기술 발전도 적겠죠. 파이썬은 그것과 비교하면 참 많이 다르죠. 첫 번째로 파이썬은 언어 자체에 웹서버의 핵심 기술인 HTTP가 있어요. 그래서 웹파이썬 프로그래밍 강의 자료를 다시 뒤져보면 5줄만으로 웹서버를 만든 코드가 있었습니다. 언어 자체도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좀 더 강화해서 장고라고 부르는 프레임워크를 쓰면 웬만한 웹서버를 정말 파이썬으로 짜서 돌릴 수 있게 이미 남들이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쉬운 언어 파이썬에 HTTP 웹서버 기능도 있는데 그거에 좀 더 강화돼서 서버를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의 라이브러리가 있다? 안 쓸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프록시젠은 페이스북에서만 이제 컨트리뷰션을 주로 했는데 장고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컨트리뷰션을 하고 또 사용을 해요. 결국은 장고 기술은 수많은 사람들이 쓰기도 하고 컨트리뷰션도 하고 있으니 뭐 당장 사라지진 않겠죠. 믿고 쓸 수 있는 안정성과 신뢰성이 보장이 되네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파이썬을 다룰 수 있을 때
파이썬과 장고의 조합도 나쁘지 않은 선택 방법이 될 겁니다. 자바스크립트 없는 웹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할 때 실습은 옵셔널리하고 한번 훑었던 언어입니다. 통상 웹브라우저 위에서 돌아갔죠. 그래서 HTML과 CSS가 보여지고 있는 것과 컨텐츠를 다뤘다면 사용자에 대한 입출력과 간단한 계산은 자바스크립트가 했었어요. 원래 웹브라우저 위에서, 즉 웹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만들었던 언어였던 자바스크립트는 웹 파이썬 프로그래밍 수업에서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웹브라우저에서 꺼내서 컴퓨터 위에서 돌아가게 하는 소프트웨어 Node.js가 만들어지면서 서버 프로그래밍에서도 나쁘지 않은 기술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웹에 특화된 프로그래머가 내가 웹브라우저 위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자바스크립트로 잘 짰는데 간단하게 Node.js를 사용을 해서 웹서버를 짜는 거 참 좋은 방법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개발을 하지 않고도 웹서버를 만드는 것. 웹서버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돼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중에 가장 유명한 소프트웨어 두 가지인 아파치와 엔진엑스가 이런 용도로 있습니다. 아파치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써왔고요. 이 너무 헤비해지는 감이 있다 보니 엔진엑스를 속도를 올리거나 하는 측면에서 최근에 또 많이 쓰기 시작을 했어요. 개발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아파치와 엔진엑스 소프트웨어의 설명서를 읽고 본인의 컴퓨터에 잘 설치해서 잘 운용하면 됩니다. 자, 네 가지를 봤어요. C++, 프록시젠, 파이썬 앤 장고, 자바스크립트와 Node.js, 아파치 엔진엑스. 주어진 문제는 이렇습니다. 듀데이트예요. 만약 이 수업에서 실습 프로젝트가 있었다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다음 주까지 웹서버를 짜와라. 몇 줄이 되던 무슨 모양이 되던 웹서버면 된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상당량은 두 번째 접근을 했겠죠. 파이썬과 장고. 왜냐고 물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배워서 할 줄 아니까. 혹은 그땐 눈으로만 봤는데 파이썬을 이해하고 있으니 강의 노트 조금 읽어서 띄울 테니까. 방금 얘기한 것이 결국은 듀데이트가 제일 중요할 때 일반적인 프로그래머들은 어떻게 한다? 본인들이 익숙한 도구를 선택한 겁니다. 왜? 문제를 풀 수는 있으니까. 잘 풀 것이냐? 그거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어쨌든 풀겠죠. 여러분들이 아니고 개발을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개발을 할 수 없던 사람이라 그러면 고민 없이 아파치 엔진엑스일 겁니다. 왜? 개발을 못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우리는 듀데이트가 중요할 때 본인의 능력에 맞춰서 뭔가를 찾는 거를 아주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웹서버 만들 때 그냥 본인이 할 줄 아니까 뚝딱 만드는 것, 뭐 너무 쉬운 일이었죠. 하지만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방금처럼 주어진 문제에 맞춰서 웹서버를 짜는 것, 다른 얘기가 돼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설명했던 건 뭡니까? 수많은 웹서버들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고요. 일단 한 예로 듀데이트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맞춰서 할 수 있느냐? 그렇다 그러면 되게 리소스를 먼저 봤었어요. 우린 그런 개발자가 있을까? 우리 개발자들은 어떤 사람일까? 얼마나 많은 개발자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죠. 자, 그럼 얘기를 바꾸겠습니다. 그래요. 웹서버를 만들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성능이라고 얘기해 보죠. 아직 2학년 1학기 학생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주어진 문제에 맞춰서 입력을 받아 출력하는 것 정도가 목표인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요. 하지만 점점 우리가 고학년이 돼가고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한다는 건 뭡니까? 누구나 입력을 맞춰 출력을 내보내는 행위들 성능과 상관없이 하시오? 대부분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고민을 하고 수많은 걸 경험해서 정량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고민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같은 일을 할 때 언어가 달라지면 성능 차가 얼마나 나는지 앞쪽에서
C++와 프록시젠을 쓴 경우와 그냥 일반 아파치나 이런 설정 프로그램을 했을 때 10배라는 성능이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설정 소프트웨어와 개발을 하는 것의 차이로 비교가 될 수도 있는데 몇 가지 슬라이드를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같은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때에 얼마나 사실 성능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대부분 빨리 혹은 더 많은 메모리 이렇게 귀결될 수 있는데 같은 문제를 서로 다른 언어가 풀 때에 얼마나 빠르거나 느리냐, 얼마나 많은 공간을 차지하느냐, 적은 공간을 차지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슬라이드는 C++를 1이라고 가정했을 때 동일한 문제를 푸는 경우 언어별로 얼마나 느리냐 빠르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웹파이썬 프로그래밍에서 배운 친숙한 어서 파이썬 참 쉽고 좋았죠.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오른쪽으로 가서 끝에서 두 번째 어마어마하게 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C++가 1이라는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걸 47, 44, 심하면 114에서 해오는 거를 볼 수 있죠. 100배가 느리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얘기죠. 근데 사실 웹 파이썬을 설명을 할 때는 이론만 설명하고 실습은 옵셔널리 했습니다. 왜? 자바스크립트는 워낙 웹 쪽 테크놀로지니까. 그리고 웹 파이썬이 자바스크립트가 또 웹브라우저 위에서 돌아가는 걸로 시작을 했으니 약간 비웃을 수도 있어요. 뭐야, 그게 브라우저 위에서 돌아가는 언어라는 게. 자, 중간 부분에 자바스크립트의 성능을 봅시다. 2에서 4.5 정도의 수준으로 성능이 파이썬보다는 드라마틱하게 좋고 C++보다는 배우는 난이도에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최근 나온 고라는 언어를 보게 되면 고는 심지어 초록색 줄은 1에 육박합니다. C++과 다르지 않다.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를 보여줍니까? 듀데이트를 맞추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든 결과가 나오면 되니 사람을 바라보고 접근하게 되지만 숫자를 얘기하면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앞쪽에서 봤었던 숫자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도 숫자로 비교한 거예요. 본인이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언어별로 똑같은 일을 하는 것들을 다 같이 짠 다음에 비교하는 행위. 본인이 본인 문제에 맞는 테스트 코드를 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땠습니까? 맨 위에 C 언어가 6.0, C++이 9.5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거는 좀 더 단순 계산 기술 이런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조금 내려가면 파이썬 3하고 파이파이가 있어요. 우리가 자주 쓰는 건 사실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파이썬 3, C 파이썬. C++를 9.5 기준으로 잡았을 때 파이썬 3, C 파이썬이 보는 것과 같이 243.5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라고 볼 수 있죠. 파이썬 3의 변형 형태인 파이파이를 보면 그나마 41.0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이썬 3 문법은 준용하지만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언어 자체에 대한 개량도 우리가 필요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같은 파이썬이지만 그대로 쓴다 그러면 9.5 대비 243.5를 감수할 수 있느냐라는 고민에 빠지죠. 자바스크립트는 어떻습니까? 중간 부분에 있고요. 66입니다. 아까보다는 좀 커졌죠. 따라서 C++보다는 약 6배 느려진 성능을 볼 수가 있어요. 줄리아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9.5 대 723.5니까 어마어마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주어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성능을 맞춰야 되고 지금 이 경우에는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언어가 그 시간을 못 맞춘다면 둘 중에 하나죠. 관두거나 공부해야 되거나. 따라서 언어는 도구라는 얘기가 이런 경우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분야가 정해지면 그 분야에 맞는 언어가 나온다는 것도 이런 입장에서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C나 C++이 죽지 않는 이유는 항상 이런 데 기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저 재미있는 장난감 고가 있습니다. 맨 위에 있죠. 고로 하나 C로 하나 성능이 같다. C 언어보다 성능이 더 좋은 언어가 나오기는 힘들었는데 이 재밌는 언어 고는 최근에 굉장히 급속도로 C++ 프로그래머들이 배우고 있고 서버의 언어로라는 서버의 언어라고 닉네임이 생길 정도로 확장이 되는데 바로 이렇게 성능이 참 잘 나오는 언어 중에 하나이니 우리가 C 언어나 C++이 굉장히 오래된 언어라고 생각했을 때 본인의 분야에 맞춰서 고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이 분야라면 고로 가야 하는 거가 맞는 분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어지는 다른 분야입니다. 쳐다보게 되면 X축의 언어 이름들이 작게 빼곡하게 써 있어요. 왼쪽부터 쭉 와서 C++과 C를 보면 10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재밌는 건 조금 옆으로 가면 Node.js, 자바스크립트도 10입니다. 이런 분야라면 성능도 맞추고 듀데이트도 맞출 때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머가 있다 그러면 참 좋은 거겠죠. C++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파이파이가 44입니다. 디시전 포인트죠. 44로 프로그램이 도는 것이 문제 없다면 사실은 듀데이트도 맞추고 퍼포먼스도 잡을 수 있는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파이썬 3가 무려 807을 찍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일반 파이썬을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80대 이상의 컴퓨터를 이건 80배죠. 80배의 컴퓨터를 쓰는 건 숙고해 봐야 될 문제겠죠. 이런데 희한하게 고 언어를 쓰면은 C++이 10인데 7로 더 적어졌습니다. 자바가 제일 좋은 성능을 낸 걸로 봐서 이거는 무슨 일을 하는지 좀 눈에 보이는 분야기는 한데요. 결국은 전통적인 언어인 C++보다 더 특화된 언어들이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경우들도 있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건 그 분야에 특화된 언어들은 따로 있다는 거죠. 따라서 웹과 파이썬 가르쳤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쓸 수 있으니까 당장 뭔가 하기에 좋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면 그 분야에 맞는 언어, 도구,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이해하고 본인이 그것을 경험해야 될 필요는 굉장히 크다라는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합니다. 성능과 관련돼서 슬라이드 하나를 마지막으로 더 보면 고랭귀지와 자바스크립트의 Node.js를 비교한 거예요. 앞쪽에선 주로 이 스피드를 비교했죠. 이게 세컨드로 나와 있는 거라 그러면 메모리 부분들도 있습니다. 메모리하고 CPU도 있고요. 고랭귀지하고 Node.js의 메모리와 CPU를 보고 있으면 되게 일반적으로 고랭귀지가 좀 더 적은 메모리와 더 적은 CPU를 차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정량적으로 우리가 퍼포먼스를 잴 때에 속도가 중요한지, 메모리를 적게 먹어야 되는지, CPU를 적게 먹어야 될지도 우리의 디시전 포인트, 즉 키 퍼포먼스 인덱스라는 겁니다. 스피드는 좀 느려도 되지만 메모리는 적게 먹어야 된다. 가능한 거예요. 빨리 처리되지만 CPU 보안은 조금 더 먹어도 돼. 어차피 혼자 쓸 거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문제에 입력을 받아 출력을 내보내는 행위에만 목적을 두었다면 오늘 이 수업 이후로는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입력을 받아 출력을 내보낼 때에 키 퍼포먼스 인덱스, 즉 어떤 개발 방법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어느 것이 맞는 개발 방법인지를 그 잣대를 고민하는 걸 이제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문제는 가장 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이 뭐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비즈니스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고 로봇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어요. 항상 겪는 전통적인 문제는
네이티브 플랫폼으로 짤 거냐, 크로스 플랫폼으로 짤 거냐입니다. 네이티브 플랫폼. 애플의 아이폰은 iOS라는 운영체제가 있고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당연히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죠. 삼성의 갤럭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운영체제가 정해지고 폰의 하드웨어가 정해지면 네이티브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 하드웨어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하드웨어와 제품을 만든 사람이 권장하는 디폴트 개발이에요. iOS는 이를 위해서 과거엔 오브젝티브-C, 최근엔 스위프트라는 언어를 쓰고요. 안드로이드는 전통적으로 자바를 썼습니다. 최근엔 코틀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쓰고 있죠. 하지만 문제점이 있어요. 스위프트로 iOS 위에서 올라가는 소프트웨어를 짰다면 아이폰에서만 돌아갑니다. 안드로이드에선 돌아가지 않아요. 성능은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 기계와 그 운영체제를 밑바닥까지 뒤질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경희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주는 소프트웨어인데 애플 사용자만 쓰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이런 모든 구성원들을 만족해야 된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개발 그룹이 두 개여야 됩니다. iOS와 스위프트로 아이폰 어플리케이션을 짜는 사람들, 안드로이드와 자바로 또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두 그룹, 두 개의 개발 환경, 그리고 이들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결과물을 낼지에 대한 고민, 디자인은 같아야 되는데 정말 두 개가 똑같은 디자인으로 물건이 나올지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들어오겠죠. 하지만 분명히 장점은 얘기했어요. 그 하드웨어와 그 운영체제의 성능은 맥시멈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게임이라 그러면 iOS에서만 돌아가는 현란한 GPU에 기반한 게임들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은 네이티브 플랫폼에서 iOS에만 지원하고 안드로이드를 포기한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은 크로스 플랫폼입니다.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웹 파이썬 프로그래밍에서 이 세 개를 언급했고 웹앱이라는 단어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웹 기술로 소프트웨어를 짜서 우리가 툴을 쓰면 하나의 소스 코드가 iOS에서도 돌고 안드로이드에서도 돌고 윈도우스에서 돌 수 있다.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기술이죠.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도구가 맞춰줄 테니 소스 코드는 하나고 대부분 유저 인터페이스도 일관적일 수가 있어요. 치러야 되는 희생은 뭐겠습니까? 아까하고 반대죠. 하드웨어나 운영체제의 깊숙한 곳을 건드리는데 분명히 제약이 있어요. 성능도 이 HTML, CSS, 자바스크립트라 그러면 네이티브보다는 뛰어난 거는 좀 고대하기 힘들어요. 따라서 네이티브는 성능의 극대화는 가능하지만 결국은 두 개 이상의 플랫폼을 지원할 때에는 고민이 빠지고요. 크로스 플랫폼은 원 소스 멀티 플랫폼이라고 하나를 만들어서 여러 개나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깊은 기능이나 성능은 고민에 들어가는 겁니다. 왼쪽으로 갈 겁니까? 오른쪽으로 갈 겁니까? 이것도 우리가 항상 겪게 되는 고민이라는 거죠. 네이티브 플랫폼 뭐 예외 없어요. 안드로이드 그리고 개발 환경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그리고 자바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짜고요. 뭐 유저 인터페이스마저도 머티리얼 인터페이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겠죠. 애플은 그래요. iOS 위에 스위프트 이거를 쓰기 위한 엑스코드 심지어 컴퓨터도 매cin토시여야 되죠. 이렇게 짜서 우리는 iOS 프로그램을 짜게 됩니다. 배포를 할 때에도 안드로이드는 USB를 통해서 쉽게 하고 APK 파일을 그냥 배포하면 되지만 iOS는 제 노트북에서 제 휴대폰으로 집어넣는 것도 쉽지 않은데 배포까지 하려고 그러면 애플의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이 네이티브예요. 하지만 장점은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드웨어의 성능과 운영체제의 기본 기능들은 밑바닥까지 건드릴 수 있습니다. 완전 특화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죠. 디자인이 너무 중요한데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는 안 되고 iOS에서만 된다. 이 프로그램은 뭐 iOS에서만 팔아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는 결국 네이티브 플랫폼을 선택할 때에 이런 장점과 단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크로스 플랫폼인 경우에는 일부 의존도가 생겨요. 무엇입니까? 그림에 나온 이 아파치 코르도바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을 해서 주로 이 스마트폰, 태블릿 계열의 앱을 만들 수가 있는 좋은 도구고요. 오른쪽은 일렉트론이라고 부르는 건데 대부분 또 데스크탑을 만드는 툴로 씁니다. 툴을 써야 돼요, 툴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툴,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이 프레임워크가 지원하는 기능 안에서만 크로스 플랫폼이 가능합니다. 즉, 코르도바나 일렉트론이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라 그러면 이거는 본인이 또다시 네이티브 기술을 끄집어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기능적 제한은 발생을 하지만 한 번 만들어서 여러 운영체제 디바이스들 위에 돌아간다는 건 당연히 좋은 장점이죠. 심지어 자바스크립트로 백엔드까지 필요하다 그러면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코르도바나 일렉트론으로 사용자 프로그램을 짠 후 백엔드 서버 프로그램까지도 짤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을 통상 풀스택 프로그래머가 되기 참 좋은 여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본인이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짭니다. 문제를 정의하셨고 그 문제를 푸는 소프트웨어를 짜겠죠. 크로스 플랫폼으로 갈 겁니까? 네이티브 플랫폼으로 갈 겁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고민한 답을 잘 적어야겠죠. 답을 어떻게 적을 겁니까? KPI를 적으세요. KPI를. 현재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언제까지 소프트웨어는 만들어서 앱스토어에 올려야 되고 사람은 없고 할 줄 아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 이렇게 할 겁니다. 그게 네이티브일 수도 있고 크로스 플랫폼이었을 수도 있어요. 모든 무슨 상관입니까? 듀데이트에 맞춰서 한 거죠. 예를 들어 성능입니다. 코르도바 봤더니 제가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함수가 없어요. 혹은 함수는 있는데 제공하는 기능이 원하는 수준이 안 나와요. 빼도 박도 없네요. 네이티브로 가야죠. 혹은 지금 제가 만든 소프트웨어는 구성원들에게 배포할 건데 특별히 그렇게 하드웨어 틱한 게 없다. 운영체제 틱한 것도 없고 굉장히 단순한 웹서버에 가서 정보 보여주고 이런 정도밖에 없다. 크로스 플랫폼도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항상 소프트웨어를 짜고자 할 때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요. 짜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용도 자체도 문제지만 이 수업에서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소프트웨어의 특징이에요. 하드웨어 디펜더하냐? 하지 않느냐? 성능을 맞춰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서비스 시간을 맞춰야 되느냐? 여유가 있느냐? 사람은 제한되어 있느냐? 사람은 새롭게 뽑을 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충분히 뽑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이 수업에서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여담이지만 앞쪽에서 우리가 스마트폰과 같이 모바일 프로그래밍을 할 때에는 워낙 다사다난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방금 말로 풀었던 내용들을 보는 것과 같이 도표로 나타낸 사람들도 있어요. 박스들을 살짝 읊어보면 왼쪽 위부터 시작을 해서 오른쪽으로 가보면 당신이 만들고자 하는 것이 싸게 만들어야지 않느냐, 사람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간. 타임 투 마켓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냐, 팀이 여러 개냐 하나냐, 이런 다양한 것들, 이커머스가 필요하냐, GPS나 카메라 같은 하드웨어 성능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따라서 가다 보면 어느 한 군데 간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 아래쪽을 보면 오른쪽 박스는 네이티브고 왼쪽에 3개는 묶어서 이 크로스 플랫폼인 걸 볼 수가 있고요. 크로스 플랫폼마저 우리는 2개만 봤지만 되게 많아요. 아이오닉, 아파치, 비주얼 스튜디오, 리액트, 자마린, 플로터, 앵귤라, 리액트, 폴리머. 따라서 저런 다양한 방법론들이 존재하고 도구들이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저기서 선택할 때에는 분명히 정성정량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고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키 퍼포먼스 인덱스라는 것. 이 슬라이드 상에서는 하드웨어 관련된 카메라는 GPS도 나오고요. 기능에 대한 이커머스도 나오고요. 타임 투 마켓이나 팀에 대한 얘기나
코스트에 대한 정성적인 부분까지도 다 나와 있는 얘기들입니다. 따라서 그냥 본인이 아니까는 이거를 선택한다. 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뭐든 다 할 수 있다면. 그렇지 않다면 사실 도구와 방법은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해서 올바른 도구와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자, 서머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프로블럼을 데피니션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디자인적 사고에서는 아주 풀어야 될 말초적인 문제를 정의하지만 여기서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가장 큰 틀, 이것이 문제였고요.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 디펜던트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얘기도 했고, 처음부터 짤 것이냐 아니면 오픈소스 같은 걸 가져다가 짜기 시작할 거냐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거는 키 퍼포먼스 인덱스라고 부르는 정성적이거나 정량적인 수치 혹은 논리를 정해서 그거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본인이 나중에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라고 본인에게 정당성을 부여할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제대로 문제를 풀기 위한 길을 찾아가기에 훌륭한 방법이 될 겁니다. 우리는 due date, performance, cost, manpower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잊지 말고 이런 것들을 추후에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과제를 시작할 때에 미리 사전에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뚱맞게 위인전들이 있어요. 워지니아, 스티브 잡스, 다이슨, 조나단 아이브, 페르시아의 게임 만든 사람, 닌텐도 만든 사람 얘기들이 쭉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의 책을 레퍼런스로 삼았느냐? 모두가 문제를 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한 방법과 도구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되면 본인의 분야에 맞는 책 한 권쯤 읽어두면 이렇게 역작들을 만든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했구나 라는 거를 한 번쯤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수업을 시작하기 전 아이스 브레이크로 좀 토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수업에선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났으니 또 한 번의 토론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이론 수업은 1시간 남짓한 얘기가 될 거고 그 나머지 시간은 웬만하면 우리가 토론을 하는 것이 이 수업의 목적입니다. 공감대를 갖고 간접적이나마 본인의 머리를 굴려보자는 거죠. 이 문제 정의가 끝날 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에 들어온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 문제라는 것이 꼭 창업이나 사업이나 회사에서 돈을 버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생은 모르겠으나 최소한 대학을 다니는 동안이라 그러면 돈이 전부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프로젝트 중에 피크 비전 앤 헬스 포 에브리원 가보면 별거 아닐 것 같은 휴대폰 하나를 가지고 어려운 국가들에서 의료를 대체하는 많은 도전들을 하고 있고요. 오픈 사이언스 굉장히 고가로 팔리고 있고 쓰기 어렵고 접근하기 어려운 장비들을 우리가 이 수업에서도 언급했었던 무슨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 같은 굉장히 저렴한 디바이스들에 소프트웨어를 똘똘하게 짜서 집어넣음으로써 머리를 씀으로써 우리가 과학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추후로는 이것 가지고 다시 한번 토론을 하는 시간도 마련해 보도록 하지요. 자, 마지막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리눅스 살기. 이제 수강 신청 정정 기간도 아마 끝났을 거고 리눅스를 가지고 한 학기를 삽니다. 설치하지 않았다면 빨리 설치하세요. 리얼 머신일지 버추얼 머신일지.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리눅스 설치한 것 위에 프로그램 하나씩 설치하고 최소 A4 용지 2장의 리포트를 작성 후 쟁겨뒀다가 13주차에 제출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 수업이 진행될 쯤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편하긴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그때쯤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화상회의라든지 이런 거를 동원할 수 있으니까 궁금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라도 저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주차 수업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